는 아까 개별적으로 얘기한 거에 이어서 이제 좀 일반적인 거라면 이제 그 동화의 정체에서 나오는 이거예요. 동화가 문명의 도구인가 전복의 상사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엘리아스의 문명화론을 받아들여서 동화도 아이들을 이제 그런 문명을 길들이기죠, 이를테면. 근데 이제 동화를 처음에 얘기하는 게, 동화의 역사를 얘기할 때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 있다. 왜냐면 동화는 보편적이거나 초역사적인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역사를 찾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구전에서 이렇게 채집을 할 때 그 샤를 페로, 그 다음에 뭐 그림 형제 이런 사람 할 때 훨씬 더 중간층 계급, 귀족 계급과 다른 중간층 계급의 시각에서, 그리고 옛 이야기는 뭐지 하층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중도 많이 순화시키고 하면서 자기네 계급적으로 많이 그거를 각색을 했다라는 거죠. 각색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월트 디즈니가 각색을 한 거죠. 철저히 각색을 해가지고 많은 경우 우리가 그 디즈니 판으로 우리가 기억할 정도로. 근데 디즈니가 이 사람 말로는 초기부터 그러지 않았다 그러대. 초기에는 괜찮은데 한 1930년대부터 이제 지금 같은 그런 색깔을 드러내가지고 했다 그러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 동화라는 것도 이제 특히 유명한 사람들 얘기죠. 유명한 사람이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대체로 다 길들여지는 거, 지배층. 근데 그 철폐로 그쪽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위에 귀족이 있는 상태에서 상승하는 계층이 자기네를 받아서 그걸 하시니까 위를 약간 비꼬거나 비판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아니 우리 세계적으로 중상층 같은 사람들이 비판 세력인데, 그 사람들이 위의 세력을 비판하면서 이런 지식이나 이런 걸 할까? 별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그 당시는 중상계층이, 부르주아가 이제 상승하면서 자기네들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할 뭐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로 동화를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은 중상층이 상승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론적으로나 인식으로 비판보다는 그냥 돈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식의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 하여튼 이 문명화론은 엘리아스 거는 조금 소개를 하면, 이 사람도 재밌어요.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는데 1939년에 출판됐는데 1977년에 재발견될 때까지 영향이 없었대. 야, 이거 몇 년이야? 40 몇 년? 이 사람도 엄청. 여기서 이런 거, 이 사람 얘기로 보면 엘리아스 설명에 따르면 문명화 과정은, 이를 통해 민족 국가는 온갖 집단으로 나누어진 사람들을 헤게모니 집단이 지배하는 상호 의존 네트워크로 통합한다. 여기서 헤게모니 집단이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규범과 관습, 규칙, 예의범절, 문화 코드 등의 주입이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게 특히 이 유럽 국가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걸 하나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훨씬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해서 하는 거라서, 이런 거로 이제 그때 재밌는 거는, 거기서 또 초기에 그 화자나 이렇게 옛날 얘기 읽어준 사람들이 보모나 유머라 그러고, 보모나 유머는 하층 출신이어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동화 같은 걸 우습게 봐가지고 상층들이 보모를 쓰면서 보모들이 옛날 얘기 해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듣기도 하면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얘기가 좀 들어왔다는데, 그거를 듣고 샤를 페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채집하면서 그걸 바꾼 거죠. 그죠? 하층에서 있던 전목적인 거 바꾸는데, 그 전에 옛 이야기 자체가 그 전에 모계의 성격을 다 부계로 바꿨다 그러고, 다 부계로 바꿨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부장적인 거를 더 이제 부르주아 때 더 분명히 했나? 성차별 같은 거 분명히 하면서. 근데 최근으로 보면 이제 디즈니가 더 심하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동화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잠깐 쓴 거는 이제 그 시기가 그러나 하여튼 나도 그
오즈의 마법사에는 잘 안 쓰는데 쓴다고 하면 잘 못 써요. 그 조지 맥도날드도 우리나라 번역이 많이 됐거든요. 조지 맥도날드하고 오스카 와일드, 프랭크 봄이 이제 오즈의 마법사니까 그런 것들은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쓰고 있어요. 그거 있고 그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 때 나치 독일 직전에 그때 상당히 그런 이 사람이 이제 자이프스가 독일 사람인가? 그러고 보니까 독일이겠지. 독일이니까 이제 자기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게 혁명기 이렇게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그런 식의 동화 작가들이 그 일테면 길들여지기가 아니라 뭔가 전복의 상상 쪽으로 시도를 많이 했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치 등등에서 다 밀려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깐 보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뭐 헤센 이런 사람들 다 애매하게 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적극적으로 이제 상상이나 뭐 해방이나 이런 거 얘기한 사람 다 밀려나가지고 다 우리가 영어를 모른다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 글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그 번역자가 좀 요약한 게 있거든. 해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보면 우리 수준은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읽어볼게요. 동화를 둘러싼 계급 투쟁. 이거는 잭 자이프스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옴기니가 김정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설을 쓴 거 요약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이게 내 수준에도 맞는 것 같아서. 자이프스가 보기에 동화를 한마디로 문명화 담론을 둘러싼 계급투쟁이다. 동화가 계급투쟁이라니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순수한 통신 환상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에 대해 자이프스는 동화의 역사를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동화의 퇴행을 조장하는 지름길이라고 대답한다. 동화란 장르가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난지 개별 작품들이 그러한 장르적 의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좋은 동화, 나쁜 동화를 구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아울러 동화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화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전근대 민중 설화에서 근대 동화 문학으로 이행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듣고서 보편적 가치를 지녔던 민중 설화가 유럽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왜곡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우선 전 근대적 민중 설화 내에 이미 가부장제의 사고방식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악한 요정과 계모, 수동적 여자 주인공 등에는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이행하던 중세의 풍경이 반영되어 있다. 더구나 근대 동화 문학에서 중세적 봉건 질서는 대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권위 내지 권력으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근대 초에 형성된 동화의 배경이 여전히 중세의 궁전인 이유를 대안 없는 세계의 폭력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책을 읽는 동안 근대 동화 문학이 구전민담을 이중으로 변용한 양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근대의 동화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지배층이 피지배층의 이야기를 순화함으로써 이념적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수단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세라는 봉건적 배경을 통해서 권력이 곧 정의인 부당한 현실을 반영한 동시에 중세의 특징인 마법과 기적을 통해서 약자의 욕망을 투영하는 수단이었다. 약간 이제 갈등으로 본 거죠. 이렇게 길들이기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다른 측면도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탈리아 빼고 프랑스 동화붐을 보면 서구 사회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시민 예법이 새로운 규범으로 떠올랐고 의식주 교육을 포함한 훈육 과정 전반이 극도로 엄격해졌다. 교육의 목표는 한마디로 본능의 억제였다. 그리고 지배층이 문명화 과정을 통제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문학이었다. 문학을 통해서 지배층은 정직함, 근면함, 책임감 등을 피훈육자에게 내면화시키고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었다. 이런 거 있고 그림 형제들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보수적 성격은 편협한 남녀관을 설교하고 민다의 활력을 삭제한 작품들이 나왔다. 예를 들어 페로에게 이상적인 여성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빨간 모자, 포른스 요정들 신데렐라 주인공, 즉 아름답고 우아하고 부지런하고 옷 잘 입는 수동적인 여성, 결혼을 목적으로 본능을 자제하는 세련된 상층 계급의 여성이었던 반면에 이상적인 남성은 장하시는 고양이, 다방머리 리키, 엄지서는 톰 등의 주인공, 즉 재능과 야심을 통해서 신분 상승에 성공하는 하층 계급 출신의 입지전적인 남성이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깔고 있다는 얘기죠. 안데르센이 대표적이죠. 안데르센이 참 애매한 게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안데르센 동화는 지배 권력을 정당한 구조를 갖고 있다. 미운 오리 새끼를 비롯한 그의 전형적인 동화들은 신분이 낮은 인물 또는 권리를 빼앗긴 인물이 계급 상승에 성공하는 줄거리이고 주인공의 성공의 원인은 지배계급의 윤리와 가치, 취향 등을 내면했다는 데에 있다. 인어공주나 추석병정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희생을 통해서 신의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설정된다. 안데르센이 인생에서 낙오된 약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그들의 고통의 원인인 계급구조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안데르센의 지배계급 옹호론이 지금까지 이토록 엄청난 매력을 발휘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이프스는 안데르센 동화를 관통하는 피지배층 담론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안데르센이 대안이나 저항을 외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피지배층 주인공은 권력이 고통을 가할수록 더욱더 권력을 살아간다. 그러나 주인공이 자신의 저항적 충동을 부정하고 지배 권력을 수용할수록 주인공의 굴욕과 상처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안데르센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동적 긴장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피지배자가 이른바 현실 감각을 발휘해 지배 질서에 기꺼이 예속될 때 그가 겪는 고통과 그가 보여준 피곤함은 지배 질서의 정당성을 기묘하게 비트는 효과를 갖는다. 안데르센이 더없이 아름다운 희생을 설교하는 곳에서 독자는 더없는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다. 참 묘해요, 그렇죠? 안데르센이 이제 그 상승을 동경하고 이런 거는 뭐 거의 다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에 거의 나왔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동화 그 양차 대전 사이의 동화 전쟁. 그래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실험적인 동화에서도 드러났다. 리자 테츠너를 비롯해 사회주의적 비전이 선명하게 각인된 동화 작가들은 바이마르 시대의 일반 독자 측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며 히틀러의 집권과 동시에 추방당하거나 판금당하거나 박해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헤르만 헤세 등 수능주의적 결론을 암시하며 모호한 좌절을 형성한 작가들은 나치 집권 이후에도 순수성, 모성의 희생, 남성의 성숙 등 체제에 유리한 가족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었다. 이런 건 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상당히 좀 도식적이거나 너무 거칠어서 재미없다 그러는데 그건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게 좀 전 쌓여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당대에 금방 그런 걸 이렇게 잘 만들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쭉쭉 나와야 되는데 이제 끊어지니까 전통 끊어지고 뭐 사회주의다 그쪽은 다 너무나 거칠어 문학이 아니야 뭐 이렇게 가는 거가 아니었나. 그런데 얘들도 좀 시도하다가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얘기 잠깐만 하면 디즈니 매력 속에 진보적 대중주의 전통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디즈니만에 깃든 약자를 향한 애정이 미국 대중의 현실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어쨌든 디즈니는 비교적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사랑 없는 아버지로부터 착취와 학대를 당했으며 젊은 시절에는 연인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즈니 만화의 해피엔딩은 개인주의적 입신 출세를 주된 내용을 한다. 디즈니 판타지 유토피아적 비전은 예술적으로 저열할 뿐 아니라 가로치고 흑백 논리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디즈니 동화 영화에는 복잡함이 전혀 없고 인물에 대한 탐구도 전혀 없고 내러티브에서 주인공들이 마주치게 되는 장애물이 생겨난 원인도 전혀 없다. 주인공은 엘리트의 이론으로 선택받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려 한다. 이렇고 정치적으로 위험천만하다. 디즈니 문화 때문에 동화의 수많은 해방적 측면이 활력을 잃으며 보수화되었다. 디즈니 문명화 과정은 유토피아로 변질됐다. 디즈니가 대표적으로 퇴행했다고 보는 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건 이런 거예요. 현실에서 부정적인 그런 차별, 억압, 폭력 이런 것들을 디즈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데 그것을 이제 약간 기술적인 장치로 아름답고 뭐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풀리는 거지. 그 밑에 깔리는 전제들이 다 그렇게 대표적인 게 여성의 수동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동화 자체가 그렇게 당연히 보편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작가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옛 이야기에서도 그러겠지만 여러 세력들이 대표적인 게 지배 세력하고 이제
그다음에 하층의 어떤 목소리, 그리고 그 중간에서의 중간층이 약간 있는데, 되게 중간층들이 주로 그 뭐 채집하고 기록하고 작품을 만들고 그런 거니까, 중간층이 만드니까 자기네들의 가치 내지는 어떤 지향점 같은 것이 이렇게 섞여서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된다. 최근에 이제 하층 문화들이 거의 없어져서 하층 반영은 참 힘든데, 하여튼 그리고 지금 상층이 워낙 강해서, 세계적으로 다 강해서 거의 따라가는 형태긴 하지만 여전히 긴장 갈등은 약간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긴장 갈등이 좀 더 크죠. 우리나라는 지배층을 존경하는 마음들이 좀 없으니까. 근데 동화, 특히 소설보다 동화에서 배경으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놀랍게 나온 게 그 김남중이 쓴 보선게임단? 아니, 싸움의 달인? 싸움의 달인, 이런 것들이 좀 잘 산 집이 나와서 결국 그게 뒤에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런 거 썼다는 것 자체가 애들 싸움이 점점 커지면서 그냥 단순한 어른 싸움이 아니라 그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로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애들이 좀 봐요. 저걸 빌려봐. 난 교재로 쓰기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걸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나 불편해서 교재를 안 쓰는데, 애들은 싸움자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얼른 보고 그렇게 받는 것 같아. 근데 저런 것들이 너무나 없다는 얘기지. 너무나 없어. 어느 정도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를 그냥 막연한 현대사회로 볼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사회를 오히려 편안하고 생각하는 지배층, 지금 사회가 만족스럽다는 사람들과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야죠. 지금 너무 힘들다는 사람하고, 지금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결을 만들면 글을 쓰려고 그래야지, 분리시켜가지고 하니까 애들은 그 사람들은 별개로 지금 힘든 거는 뭐 현대사회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작가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번에 말한 대로 작가들이 약해졌죠. 사회 주류가 당분간은 뭐 주류래, 아니 그 엘리트, 그 저항 엘리트들이 지금 뭐 거의 IT나 이쪽으로 가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찾는 쪽으로만 주로 많이 갔는지 좀 그런 것 같아. 뛰어난 사람, 광고 카피라이터 이런 데서 뛰어난 사람들이 좀 있지만 그게 없잖아. 이런 동화 작가에서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고, 소설가가 특히 없는 거죠. 우리도 황석영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황석영. 일본은 이미 끝났다 그러잖아. 이미 끝나가지고 부럽다고 할 정도로, 가라타니 고진인가? 그 사람이 근대 문학은 죽었다 그러는데, 이 소설이 근대 문학이잖아. 예술에서 특히 이야기 형태의 시는 그 전부터 있었죠. 소설의 형식만이 근대예요. 그러니까 근대 성격이 갈라지면 소설을 갈라지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이야기가 남을 거예요. 옛 이야기인지 뭔지 몰라도 이야기가 남을 텐데, 그거를 소설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까지도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뭐 나로서 약부적이고. 하여튼 소설 자체가 좀 다른 매체에 비해서 힘도 빠지고 뛰어난 작가들 좀 안 나오는 거는 큰 흐름의 하나 아니냐. 근데 그냥 처음에 나올 때 뭐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하는 형태의 느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지금. 그것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도어를 통해서 약간 가치를 바닥으로 깔고서 겉으로 이제 독서 능력을 키우는 건데, 이게 고민은 해봐야죠. 뭐 이런 동화 말고도 그런 독서 능력, 독해 능력, 주변 책을 독해하는 것처럼 주변 세계를 독해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학교에서 뭐 그 지배층 내지는 뭐 좋은 쪽의 지식만 주입하는 시기니까,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내 주변의 세계를 나름대로 자기 중심으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동화 말고 다른 걸로 가능할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교육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난 우리 조건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제 성향도 있고. 딴 사람 같으면 이제 당연히 의미라면 이렇게 사회운동처럼 하면 좋지 않냐 그러는데, 사회운동의 상당수는 국가 의존이라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돈을 받는 것이어서. 아니면 이제 그럴 수 있죠.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죠. 그것은 더 어렵고, 국가도는 좀 더 쉬운데, 제가 재주도 없지만 국가도는 더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아예 사교육적으로 방향을 틀은 거고, 이런 수업도 하는 거니까. 수업하다가 읽어주기 자체는 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운동 후원금 받는 걸로. 후원금. 그래서 말도 많으니까 참. 내가 돈이 있지 않은 이상 이게 감당이 안 돼. 누구한테 돈을 받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사길 강태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근데 아직 고민은 내 주변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르게 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동화가 그나마 적절하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기억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렇죠. 그거 하나는 다시 실제로 동화를 매개로 여러 권력 집단 이렇게 지배층이건 아니건 하다만 남성이건 여성이건 이런 식으로가 약간 동화를 매개로 갈등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와요. 성차별이라 아니 계급차별이라면 지배층하고 피지배층이 동화라는 거를 이제 미국은 훨씬 더 그게 강해서 입지전적인 인물 있잖아. 호레이시 엘저부터 시작해서 그 디즈니까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거. 심지어는 그것도 그건데 그것도 그런 쪽인데 그런 식의 긍정적으로 보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라고 열심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런 이미지가 좀 있고 우리는 그런 이미지가 좀 없죠. 거기는 우리는 뭐 식민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이병철부터 다 사기 썼다 그러지 않는데 미국은 더 심해요. 미국은 훨씬 더 심해요. 물론 미국이 카네기나 록펠러들이 뭐 도서관 사업하고 뭐 이러긴 했어도 걔들이 돈 버는 과정은 우리가 봤을 때 놀랄 정도예요. 근데 그걸 다 역사니 교육으로 다 엎어버려서 이제 대중들이 저는 그 전까지는 미국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노동자들이 무기력하게 했나고 했는데 이면의 역사를 보니까 엄청 싸우고 엄청 많이 죽었더라고. 정말 많이 죽었어요. 싸우느라. 근데 다 깨졌지. 다 깨지면서 완전히 역사까지 뒤집어 엎어진 거거든요. 그런 과정과 똑같이 동화에서도 그런 게 먹히는 걸로 된 거야. 대중들한테 그런 인식이 들어가면서 그런 식의 인물을 그릴 때 훨씬 더 잘 먹히는 거잖아. 그쵸? 그게 이제 동화를 둘러싼 계급투쟁인데 똑같이 성차별도 마찬가지야. 남성, 여성에서 어떻게 그리냐 해서 이를테면 난 종이봉지 공주 같은 것만 건드리는데 난 그걸 건드릴 게 아니라 유명한 이를테면 마당라 암탉이건 이런 것들을 남성성, 여성성으로 분석하면 돼요. 왜 그런 걸 안 하고 종이봉지 공주만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건 별로예요. 마당라 암탉에서 그 암탉의 그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난 그 부정적이거든요. 물론 꿈을 이루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럴까? 아주 불편하거든요. 여성성으로서 상당히 불편해. 그런 강조를 그런 거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다음에 그것도 그래. 괜히 부리면 아이들도 그 영어 삼촌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남자잖아. 그리고 도와준 사람이 그 김명희 선생이 여자거든요. 그 여전히 할 수 있죠. 여전히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달라는 것만 주로 하고 김명희 선생이 나름대로 자기가 거기서 살아서 탈출하려고 했다가 여기 발령받아서 열받았지만 나중에 받아들이고 해서 도와준다 그러긴 하는데 그거 왜 적정이 좀 없어요. 그런 걸 비판해야지. 그런 걸 지적해야지. 그런 게 잘 안 나와. 오히려 우리는 논문도 그런 걸 쓰면 좋겠어. 그런 거. 우리는 인종차별이 좀 약하니까. 그리고 계급차별이 좀 어려워요. 성차별이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제 기준이죠. 뭐 가족구조 같은 거. 가족구조가 어떻게 나오느냐. 주인공이 많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주인공과 상대역이지. 예. 악인하고 선인, 주인공이 좋은 사람 쪽하고 나쁜 사람 쪽하고 주변 관계가 어떻게 되냐. 난 짐작으로 좋은 사람 쪽은 주변 관계가 많을 거다. 주변 사람 많은 게 좋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이런 거 줄 건데 거기 내가 미리 말 못했네. 이거 옛날에 주긴 줬는데 동화 분석.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옛날에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그때만 쓰는데 처음에는 그거 이거를 얼른 찍을 수 있을까? 찍을 수 있을까? 아니요. 안 돼? 안 보여요. 핸드폰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빠르다. 오. 아, 좀 잘렸다. 그래, 좀 보이잖아요? 잘린 것만 이쪽으로 보면 되겠네? 섞어서 보면 되겠네? 눌러나 어떻게? 나가 액션. 섞어서 보면 되겠네. 뭐 그런 거가 이제 뭐 그냥 내가 이것저것 생각 쓰는 건데, 그 간단해요. 동화를 하나의 제가 늘 쓰기에 대로 삶의 한 단면으로 보고서 내가 현실에서 궁금해하는 거를 동화 속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잘 안 하더라고. 문학이라서 그러나. 내가 저번에 이제 논문 쓴 것처럼 대화가 궁금하다. 엄마하고 애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만 쫙 분석하니까 뭔가 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현실에서 고민하거나 아주 깊은 고민은 어렵지만 좀 그래 신경 쓰이는 것들 그런 걸 하나 붙잡아서 그걸 동화를 하나의 단면으로 보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관계 같은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친구 관계가 많은 것이 좀 잘 산다거나 좀 제대로 좀 남한테 인정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난 이런 뭐 카톡에도 팔로우도 많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약한 연대 쪽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난 사람이 적으면서 강한 연대로 가는 것보다는 사람이 널리 퍼져 있고 친하지 않아도 널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약한 연대가 많은 게 좋다라는 사고방식을 좀 갖고 있어서 그것도 동화에도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될 것이고 그걸 어떻게 될 것인가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난 주인공과 상대역에서의 인간관계가 어떨 것이냐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너무 통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니까 새로 쓰실 분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새로 논문 아니더라도 평소에 몇 번 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지 좀 본인이 좀 깊어질 거예요. 그냥 동화를 특히 수업을 안 한 사람은 동화를 그냥 본다고 해서 거의 안 들어와요. 그냥 그런가 봐. 자기 통념으로밖에 안 들어가니까 뭔가 좀 파고 들어야 되거든요. 파고 들어가면 평소에 관심 있는 걸로 조금 분석해서 좀 뭐 글을 우린 뭐 어디 제출한 거 아니니까 가볍게 더라도 좀 쓰려고 해야지.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업 때문에 아이들이 반응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영향을 받죠. 내 예상과는 달리 애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발표하는데 발표를 못해. 막 헤매네, 녹음해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 회상 장면이 많아.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이 많아. 시간을 갖고 돌리면 안 되거든요. 어제도 월화수목 돈요일인데 지금 벌어졌다가 그 아이가 옛날에 사고가 왜 났는지를 옛날 얘기 다시 돌아왔어. 그런 순서 다 헷갈리거든요. 이 조한 에이킨에서 가장 강하게 나와요. 회상 장면 집어넣지 말라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신경을 안 써. 몰라. 어른들 생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난 그것도 안 좋아하는데 주인공이 두 명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도 그것도 여전히 시간의 흐름대로 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시간의 흐름대로 가면서 주인공 트레버 입장, 뭐 릴리 입장 이렇게 아모르 입장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시간을 돌리는 건 상당히 안 돼. 근데 그런 것들도 없어. 월화수목 돈요일 상 받았나? 그것도 많이 알려진 책인데 그렇게 기본도 어떻게 난 거의 기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애들이 주제만 선생들이 가르치기가 그렇지 뭐 우리처럼 기억을 한다 그러면 거의 기억 못해. 그럼 기억이 다 혼란스러워져. 보면서 하여튼 나는 여기 뭐 연구원 된 사람도 있고 뭐 될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책을 그냥 봐선 잘 안 들어오는 생각보다 아니면 엄청 짧은 시간에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느끼게 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받고 쭉 싹 했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평균 한 달에 30건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 30건, 300건, 한 3년 보면서 한 1000건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본 거긴 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책 보면서 떠오르고 해서 좀 감이 잡히더라고. 압축적으로 보던가 아니면은 분석적으로 보던가 어느 하나 초점을 두고서 그쪽 찾아가 보는가. 그래서 내 통념 내지는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자각하지 않았지만 갖고 있는 거를 끄집어 올리면서 내 생각이 커지는 건데, 그냥 틈틈이 보는 식으로는 잘 안 될 거다. 우리 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받고서 나를 반성할 수 있거든요. 저게 저럴 수가 있네. 왜냐면 애들 반응을 볼 수가 있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선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선생들은 자기가 준비한 걸 가르치기 때문에 늘상 그래요. 우리나라는 난 중고등 선생들은 그 실력이 안 오른다 생각하는 게 준비된 걸 가르치는 거고, 교수는 선생에 따라서 내가 준비를 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노트가 똑같으면 저랑 발전 없지만 내가 끊임없이 항상 준비를 새롭게 하잖아요. 초등도 약간 그런 편이고 그런 건데, 애들 반응을 볼 시간이 별로 없죠. 근데 준비를 하니까 6개월 단위는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르치지 않고 본다 그러니까 내가 타석에만 젖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사기도 하고 우리 애가 아니어서 그렇고, 자기 자녀 대상으로 하면 그것은 힘들고 여전히 아주 그러니까 어려운 책이나 어른 책 안 보고 애들 책만 집중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아니면 난 분석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어른들은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가 이런 거였네 라든가, 아니면 내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그런가? 정말 왜 그러지? 라고 들어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뭔가를 조금씩 이렇게 써보거나 정리하거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쓰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쓴다고 해서 그것이 입증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써보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글 쓴 정도는 내 문제의식을 내가 분명히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서 글을 써서 내가 결론을 냈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 결론을 인정하는 건 하나도 없죠. 그 정도는 아니지. 우리가 그렇게 근거나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하잖아. 소위 말한 학문적으로 못하잖아. 아니면 말빨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글솜씨에 따라 다를 테고, 학문적으로 더는 못하니까. 근데 나는 내가 달라진 건 내가 문제의식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명시시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뭘 하고 싶으냐. 그래서 원래 저쪽 어느 팀이었더라? 광교팀인가는 2시간 반 했던 것 같아. 그때 2시간 반인가 3시간 했는가. 그래가지고 한 30분씩 항상 한 10명 했는데 물어봤어요. 계속 뭐 지금 고민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2시간 하니까 그 시간이 잘 안 나오네. 우리 잠깐만 해볼까요? 끄고